안녕하세요. 자, 우리 손해사정사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손해사정사 시험은 손해사정사가 어떤 직업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일단 손해사정사 시험을 패스하려면 우선 1차 시험에 우선 패스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에 패스를 하죠. 다들 알다시피. 1차 시험은 보통 4월에 있어요. 보통 4월 마지막 주 정도 가깝게 있고, 2차 시험은 요즘엔 조금 바뀌어서 원래는 8월 마지막 주 정도였는데 8월 첫째 주 보통, 둘째 주 보통 첫째 주 이런 식으로 돼요. 이제 업계에 이제 금감원 측에서 업계에 물어봐 가지고 적당한 시기를 정하는데 보통 8월 첫 주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해요. 자, 그런데 1차 시험은 이제 객관식이고요. 2차 시험은 주관식이죠. 객관식 시험은 사지선다형을 맞추는 거고요. 과목은 3개인데 보험 계약법, 그 다음에 보험업법, 그 다음에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3과목이 1차 시험이에요. 이제 이 제도가 한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건데 어떻게 보면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1차 시험 패스하기가 아주 쉬워졌어요. 그래서 이 3과목이 1차 시험 과목이 되고 이 3과목을 통틀어서 60점이 되면 돼요. 그리고 어느 한 과목도 40점을 무조건 넘겨야 되죠. 그래서 각각 40점이 넘으면서 평균은 60이 넘어야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전략적으로 보면 1차 시험 패스하기는 생각보다 쉬워요.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는 거는 이어서 하고요.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체 손해사정사가 있고 재물 손해사정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물 손해사정사가 있어요. 신체 손해사정사는 이제 사람의 신체에 다쳤을 때 발생하는 일반 생명보험, 그 다음에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을 다루고요. 재물 손해사정사는 화재, 기술보험, 해상보험 이런 약간 뭐랄까요? 재물과 관련한 건물 이런 거. 그와 관련한 손해사정을 하고요. 대물 손해사정사는 자동차라는 기계에 특정한 이 자동차 보험의 그 자동차라는 기계에 특정한 것만 다루게 돼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신체도 하고 재물도 하고 대물도 하는데 주로 이제 신체를 가장 많이 보죠. 왜냐하면 신체를 가장 많이 보는 이유는 시장에서 수요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또 워낙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또 보험 시장도 매우 크고. 자, 신체 손해사정사가 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체 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이라고 하는 배상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하나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보험. 이것도 자동차 배책이에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제3보험. 이 제3보험은 이제 생명보험 분야. 물론 제3보험은 생명보험과 좀 다른데 생명보험 분야에 상해, 질병, 실손의료보험, 후유장애보험 이런 것들을 다뤄요. 의학이론을 다루죠. 의학이론을 다루고요. 재물보험은 얘는 회계학도 있어요. 회계학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기술, 배책, 재물보험도 재물배책이 있으니까 이런 배책보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그 해상도 따로 나오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재물보험 다 어떤 물건과 관련한 거고 대물보험은 대물보험은 이제 자동차 기술이랑 제가 이쪽은 전공이 아니어서 자동차 무슨 구조,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우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신체 손해사정사를 위주로 2차는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재물손해사정사, 전 옛날에 재물손해사정사죠. 저는 일종손해사정사거든요. 그 일종손해사정사로서 설명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오늘은 이제 신체손해사정사를 위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우리가 보험계약법부터 시작하는 1차 시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거예요. 자, 1차 시험은 우선 보험계약법이 있다고 그랬죠? 보험계약법, 그리고 보험업법,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이렇게 있다고 했죠. 과목의 특성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계약법은 상법 제4편이에요. 보험계약법은 상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흔히 말하는 상행위와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험계약법은 기본적으로 흔히 말하는 민법상 채권편을 기초로 어차피 상행위에서 말하는 보험계약이 이거니까 그 계약법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의 성립부터 소멸까지 다루는 내용이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법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민법 여러분 혹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민법은 우리 보험계약법보다는 법조문도 많고 또 판례도 굉장히 다양하고 주로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되면 판례 많이 외우잖아요. 그리고 이 법조문도 공부를 하게 되지만 우리 보험계약법은 기본적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계약에 딱 특정되어 있어서 법조문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법조문은 안 많은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40문제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각 과목마다 40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조문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요걸로 40문제나 내려고 하니까 아무래도 학설 이런 게 많이 나오죠. 학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요. 그래서 법조문 하나를 막 뜯어서 내요. 다른 시험 같은 경우 법조문이 아주 많은 경우에는 막 뜯어서 내지 않아요. 근데 이건 하나하나 뜯어내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에 있는 법조문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그 중에 한 단어를 틀리게 하는 뭐랄까 아주 치사한 문제나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죠. 아무래도 난이도를 생각해야 돼서 최근엔 판례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은 주로 총칙, 그 다음에 손해보험, 이제 임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이 공부하게 될 건데 이 총칙 파트가 공부할 때 꽤 많아요. 총칙이 이 보험계약의 특성부터 의의, 그래서 이 보험계약이 성립해서 소멸할 때까지 발생하는 각종 의무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총칙이에요. 옛날에 시험 조금 쉽게 나올 때는 이 총칙에서 한 50% 이상 나왔죠. 총칙에서 50% 이상 나오니까 이 손해보험편과 임보험편은 제대로 잘 공부하지 않아도 시험 패스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손해보험편도 기본적으로 손해보험 총칙, 통칙, 총칙 그냥 넘어갈게요. 총칙이나 통칙이나 일반인은 우리 똑같으니까 총칙으로 해놓고 손해보험 이제 총칙과 손해보험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다루는 총칙과 그 다음에 이제 각칙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재, 자동차, 배책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손해보험 파트에서 주로 이제 손해보험 파트에서 이 총칙 파트에서 손해보험의 이제 기초적인 이론을 다뤄요. 피보험이익이나 이런 것들, 손해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보험가액은 뭐고, 또 보험자 대위는 뭔지 이런 걸 다루게 되고요. 이제 화재보험, 특히 해상보험 파트가 나오는데 이 해상보험 파트는 영국 해상보험법 있죠? 영국 해상보험법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가지고 이 해상보험 파트는 영국 해상보험법을 기초로 되어 있어서 해상보험의 고유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 법과는 약간 특징이 좀 내용들이 좀 달라요. 특히 이 나머지 법과도 좀 다릅니다. 자,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고요. 보증보험까지 우리가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임보험도 똑같이 총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생명보험 파트와 상해질병보험 파트로 나와요. 자, 이렇게 하면 그 보험계약법을 모두 공부하게 되는데 실제 이제 분량은 요즘 시험은 여러분 의외로 이 파트에서 한 40% 나오는 수준이 많아요. 옛날에는 한 50% 이상 나왔는데 계약법 총칙에서는 한 40% 나오고 손해보험 파트에서는 한
25%? 30%? 한 요 정도 나온다고 봐야 되나? 네, 한 30%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리고 얘는 더 많이 나오면 한 35%도 나와요. 손해보험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거든요, 내용이, 법조문이. 임보험은 보통 한 30%나 한 20%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 되죠. 이게 30, 뭐 굳이 숫자를 맞추려면 뭐 여기 한 40%. 뭐 이렇게 되고, 임보험이 정말 많이 나온 해에는 이제 판례를 포함해서 30% 넘게, 막 35%까지도 나와요. 35%까지도. 그래서 실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요 정도 분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보험계약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법이라고 한다면, 보험업법은 이제 행정법 비슷한 거예요. 근데 행정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행정법은 행정 절차와 관련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신고하고 뭐 소송하고 뭐 이의 제기할 수 있고 누구한테 승인을 받고 허가받고 이런 게 보험업법에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보험업법은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그 금융감독원, 그죠? 정확하게 말하는 금융감독위원회죠, 그죠? 금융감독위원회의 그 권한을 어디까지 권한이 있고 보험회사는 그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제를 받아서 이렇게 업무를 해라. 뭐 이런 게 보험업법이거든요. 보험업법은 뭐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 구성돼요. 여기다 뭐 다 정리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뭐 회사 설립의 허가부터 설립의 영업의 허가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보험회사의 영업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회사의 운영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운영을 할 때 또 보험 모집 행위를 하죠. 보험 모집 행위를 또 규제하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 운영하면서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한 또 이 돈을 어떻게 또 운영해라. 그렇죠? 투자, 운용 이런 것도 우리가 규제하게 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근데 실제 보험업법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얘가 상법과도 걸려 있고 또 민법과도 걸려 있고요. 또 행정법과 걸렸다기 좀 그렇지만 행정법 같은 특징이 있어요. 걸린 건 아니고 행정법이 갖고 있는 뭐 허가, 인가, 신고 이런 거 있죠. 며칠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죠. 그러니까 요런 특징을 갖고 있는 아주 좀 독특한 법이에요. 보험업법은 실제 보험업법뿐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시행령도 있고 시행령, 그 다음에 시행규칙 이런 것도 있고 시험이 어렵게 나올 때는 규칙까지 나와요. 그럼 실제 시행령부터 시행규칙까지 다 공부하면 보험업법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은 어려운 법이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시험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기존에 냈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험업법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한 달만 바싹 잘 공부해도 뭐 한 달 갖고는 좀 그렇기도 하고 한 2달만 열심히 공부해도 고득점 맞는 그런 과목이 돼요. 보험업법은 기본적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강의할 땐 당연히 제가 이해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이 돼요. 그리고 법조문은 많지만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딱 확실하기 때문에 얘가 법조문이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계약법에 비해서 제가 강의할 때 훨씬 작은 시간을 강의해요.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만 탁탁 말씀드리죠. 그래서 외울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이 손해사정 이론은 똑같이 40문제씩 나오는데 이 손해사정 이론은 우선은 이제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손해사정 이론은 뭐 경영학과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리스크 관리라는 항목, 원래 이제 리스크 관리를 따로 배우는 학생들이 있고 보통 이제 재무관리 있죠. 재무관리라는 그 과목을 배우거든요. 대부분 경영학과는 다 배우죠. 기본 과목이거든요. 이 재무관리의 기초가 되는 리스크 관리를 공부해요. 그 리스크 관리 중에서도 보험이라는 것에 좀 독특하게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 손해사정 이론의 그 초반부에 리스크 관리론을 이제 들어가죠. 위험은 무엇이고 이 위험의 종류는 무엇이고 이건 어떻게 관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험의 특징들, 뭐 대수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죠? 수지상 등의 원칙, 이런 것들을 쭉 다루게 돼요.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는 이제 우리 보험계약법에 이제 많이 들었던 개념, 뭐 피보험 이익, 뭐 이런 것도 손해사정 이론의 그 관점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뭐 보험 상품 같은 것 중에서 좀 독특한 보험들, 뭐 행사보험 이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어떤 특약의 조항들 가지고 이제 이 특약이나 보험약관의 고유 조항 이런 것들도 우리 공부하게 되고, 특히 뒷부분으로 가면 보험약관의 고유 조항 중에 많은 게 있어요. 뭐 공제 조항, 그러니까 면책 조항 이런 것들을 어떤 이론적으로 쭉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법의 특징을 갖는다기보다는 약간 경영학적인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이 경영학적인 특징을 갖기 때문에 계약법과 보험업법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보험계약법은요, 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험 문제를 물어본다 그랬어요? 법 하나하나 뜯어서 물어보고, 보험업법은 법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물어봐요? 포커스가 있어요. 딱 정해진. 14일이냐, 7일이냐, 허가냐, 승인이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이런 식의 그런 걸 물어보고요. 손해사정 이론은 경영학이거든요. 여러분, 경영학은 법학처럼 공부하면 답을 못 맞춰요. 왜냐면 법학은요, 문장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이 문장 구성이 다 시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지어는 할 수 있다 라는 내용과, 예를 들어 해야만 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서 시험을 냈을 때 법학은 요게 다르면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학은 이런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 이런 것만 갖고도 굉장히 심각한 그 답안이 되지만, 경영학은 달라요. 경영학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경영학에서는요, 이 문장에 꼭 들어가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A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A가 있냐만 보는 거예요. 경영학 지문은. A 있네? 그러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 경영학은요,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퀘스천에서 딱 퀘스천 A와 관련된 무엇은? 그랬을 때 지문을 봤을 때 알파가 있으면 맞는 거고 베타가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문의 그 경영학 문제 푸는 방식과 법학 문제 푸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격할 거예요? 1차 시험은요, 일단 전략적으로 하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요. 자, 예컨대 보험계약법 같은 경우는요, 사실 제가 판례까지 하고 판례 특강에 최신 판례 다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강의 다 해드리는데, 근데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계약법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조금 가볍게 공부하면 계약법은 70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기본 강의 들으시고 같이 뭐 판례 특강까지 듣고 나중에 핵심 요약까지 다 했는데 70점 못 맞기가 오히려 어려워요. 계약법은. 굉장히 고득점도 잘 맞고. 근데 목표를 좀 낮게 잡는 거예요. 계약법. 그리고요, 보험업법 있죠. 이 보험업법은 매우 쉽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업법을 어떻게 하냐면 막 거의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처음 공부해요. 그렇게 해도 전업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붙는 경우 꽤 있어요. 그런데 전업수험생이 아니고 내가 일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라면 보험업법은 절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보험업법은요, 한 일주일만 공부해도 한 6, 70점은 다 나와요, 여러분. 조금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와, 그럼 쉽잖아요. 그런데 6, 70점에서 8, 90점 올라가려면 한 달은 걸리는 거예요, 공부가 최소. 그러니까 좀 천천히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은 한 2달 전에는 공부해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특히 전업수험생 아니라면. 근데 뭐 맨날 공부만 한다 내가. 여기에 올인했다. 그러면 한 달 전에만 해도 돼요. 자, 근데 보험업법은 그렇게 공부하잖아요. 얘는 80점 이상 맞는 거 쉬워요. 근데 여러분 90점 이상 맞는 건 또 좀 어려워요. 달라요.
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어떤 갑자기 이렇게 공부가 가다가 팍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80점 정도면은 좋은 목표예요. 그럼 손해사정 이론은요? 손해사정 이론은 사람마다 달라서 경영학과 출신들은 좀 쉽게 풀고 법학이나 이런 쪽에 가까운 출신들은 어렵게 풀어요. 아주 들을 때는 재밌고 또 알 것 같은데 객관식 푸니까 또 안 풀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의료 계열에서 좀 종사하셨던 분들은 좀 어렵다 그러고 경영학과에서 좀 이런 유사한 거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수월하다고 하고 사람마다 달라요. 60점 목표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데 얘도 80점 이상 맞기는 쉽지 않아요. 제 강의는 다 고득점 강의를 해요. 제가 이런 강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요 정도를 목표로 생각하고 공부하면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벌써 평균 60 넘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최악의 수를 갑시다. 가끔 계약법이 어렵다는 분들이 있어요. 계약법 어려울 수 있어요. 판례가 막 어렵게 나오면. 강의를 다 같이 들어보면 오히려 제 강의를 끝까지 다 듣고 시험 친 분들은 계약법이 쉽다 그래요. 제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대부분. 70점 수준에서는 쉬운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못했어. 한 50점 맞았다 칩시다. 그죠? 반타작했어요. 난 또 경영학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50점 맞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붙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붙고 싶으시면 보험업법을 천천히 2달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어디까지 올려주면 돼요? 한 85점 수준으로 올려주면 나머지 과목이 반타작을 해도 안정적으로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의외로 보험업법이 중요해요. 근데 2차를 준비할 때는 계약법이나 손사 이론 개념이 2차에 다 녹아 들어가니까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공부는 다 하는데 목표 점수 50점 잡으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70점, 80점, 60점 그런 식으로 잡아주고 내가 법학 전공이 아니다. 그러면 계약법을 한 60점 이렇게 잡아주고 그 손사이론 한 70점 잡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붙어요.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그죠? 1차는 뭐 아시잖아요? 제 말로 하면 그렇지만 제가 되게 유명하대요. 1차가. 근데 그런 이유가 전략적으로 공부하기도 하고, 그죠? 또 알기 쉽게 또 강의하기도 해서예요.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당연히 거의 다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 제도하에서 1차 시험은 매우 쉽다.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개인차도 있고 운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패스할 수 있다. 어떤 것을 단서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을 단서로. 공부 안 한 분은 당연히 떨어질 수 있죠. 자, 여러분 앞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꽤 높아요. 시험 제도가. 그래서 여러분 2021년 정도인가 혹은 22년 정도에는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때는 1차 과목이 한 2개 정도 더 들어갈 거예요. 최소. 2개 정도 더 들어가면 1차가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2020년 대비 시험에서 여러분이 많이 1차를 공부해서 합격해 놓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자, 1차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차는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정리할게요. 네, 이번엔 2차예요. 자, 2차. 1차 잘 합격했잖아요, 다들. 축하드리고. 그러면 이제 2차를 해야 돼요. 2차 시험은 기본적으로 우리 말했던 책임보험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자동차 보험, 그죠? 그 다음에 제3보험, 그 다음에 의학이론. 이렇게 보통 나뉘어요. 자, 2차 공부할 때 뭐 먼저 공부하냐도 사람마다 다른데, 기본적으로 아무런 기초 지식 없이 처음부터 시작해도 되는 건 의학이죠.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의학은 많아요. 우리가 공부할 게 엄청 많은데, 보통 의학에 이제 기초 이론부터 쭉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병리학도 있고, 의학에는 뭐 해부병리학, 그죠? 그 다음에 병리학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주 많아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이제 손해사정사니까 상해와 질병과 관련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뤄요. 질병은 병리학과 관련된 건데 이 질병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의학 같은 경우는 질병이 뭐냐? 질병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그 발생 원인은 뭐고, 그죠? 그것을 그 질병을 정의 내릴 때 그 기준이 뭐냐, 그죠? 예를 들어 고혈압은 어디부터 고혈압이냐 이런 거 있죠? 고혈압 발생 원인은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그에 관련한 대처죠. 보통 이제 의사 같은 경우는 뭐 치료 방법을 하지만 우리도 치료 방법 공부해요. 그렇지만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직접 칼을 갖고 뭐 사람을 수술하는 건 아니니까 이러이러한 처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처치와 관련한 거, 발생 원인, 질병 판정 기준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고 상해는 보통 이제 사람의 해부병리, 그러니까 사람의 이제 해부, 사람의 이제 골격부터 해서 신경부터 해서 장기부터 이런 거 쭉 공부하고 사람이 이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다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해라고 하는 그 다쳤을 때 발생하는 그 여러 가지 상해의 어떤 양태, 그죠? 그 이러한 양태란 말 너무 옛날 용어다, 그죠? 상해의 모습, 그죠? 그런 모습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대퇴부가 다쳐가지고 뭐 묶어놨더니 그러면 어떤 증상이 생기냐 이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가 나가지고 꾹 묶었더니 피를 꾹 묶어놨어. 그랬더니 몸에서 어떤 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 증상은 어떻게 되냐, 그렇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얘네들도 외울 거 천지예요. 외울 거 천지. 일례로 우리 업계 이제 손해사정사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의료업계 종사자분들 꽤 많아요. 임상병리사나 뭐 아니면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공부 다시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아는 한 간호사 분도 시험을 2번이나 2차를 떨어졌어요. 3번째 붙었는데 2번 다 의학 때문에 떨어졌어요. 의학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호사는 의학 공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간호사 꽤 많이 해요, 학교에서. 정말 계속 공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했던 방식과 조금 다르기도 할 것이고 또 한편 내가 의학은 좀 아니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어려운 게 의학이에요. 그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쉬워요. 여러분, 의학은 뭐가 쉽냐면 특히 요 파트는 정해졌어요. 여러분, 상해 파트. 그래서 여러분 의학 공부할 때는 그 예를 들어 외울 거다 하면 한 요만큼이 상해고 요만큼이 질병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시험은 반반 나온다 이거예요, 시험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 상해 위주로 먼저 천천히 차근차근 공부하면 돼요. 질병은 재밌게 그 전체 수험 기간에 통틀어서 질병은 하나하나 씹어 먹어가면서 없애면 돼요. 이 질병, 고혈압, 내일은 당뇨 이런 식으로 천천히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강의를 빨리 한번 듣고, 그죠? 그와 함께 이 상해나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상해 파트에 대해서는 제대로 외워놓고, 이거 특히 다 외울 거 많거든요. 특히 해부. 그래서 이런 거 쭉 외워놓은 다음에 상해는 확실하게 해놓고 질병은 차근차근 하자. 이렇게 하면 보통 다 공부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의학 재밌어요, 여러분. 특히 뭐 우리 손해사정사 하면서 의학 용어를 워낙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이때 공부해 놓은 게 도움이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제3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제3보험은 상해, 그죠? 질병, 그 다음에 실손의료보험, 그 다음에 후유장애보험, 그 다음에 요즘에는 좀 잘 안 나오기도 하지만 생명보험, 사람 사망보험 또 돼요. 이런 것들을 제3보험의 영역에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3보험은 기본적으로 이제 손해보험회사와 생명보험회사가 모두 파는 그런 보험들이고 여러분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보험이 제3보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품도 엄청 많고 질병보험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암이죠, 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상품도 많고 물론 이제 여러분은 표준약관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얘 표준약관, 요거 표준약관 이렇게 공부하는데 표준약관을 통해서 이제 쭉 공부하고 실제 약관도 공부하고 하면서 이게 정말 다양해요. 예를 들어 우리 사망보험에서는 민법상 그 상속법
파트도 좀 알아야 되고 상법 제733조 보험수익자 결정 뭐 이런 것도 알아야지만 풀어요. 이거 어려워요. 어렵게 되면. 근데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다 풀지만 후유장애는 여러분 여기서 어느 보험에서 공부 안 하는 우리 그 제3보험 고유의 후유장애 판정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달달 외워야 돼요. 실손의료보험은 또 갑자기 계산 문제가 돼요. 실손보험은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X 곱하기 X의 10%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빼는 거예요. 빼기 1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그 간단한 산수 그런 것들을 묻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게 막 수치가 복잡하게 나오면 이제 많이들 또 실수를 하게 되는 파트예요. 또 암보험은 암보험대로 자기 기준이 따로 있고 엄청 여러 가지입니다. 또 뭐 판례도 많고 그죠? 그래서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뭐랄까요?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은데 정복하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정복 못해요. 제3보험. 아주 아마 수험 기간 동안은 정복을 못해요. 그냥 대충 알고 시험 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들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죠? 그래서 제3보험은 뭐 결국은 암기 문제가 대부분이니까 제3보험도 좀 암기 위주로 공부해야 되고요. 예, 의학이 좀 뒤에서 받쳐주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 질병보험 파트 가면 이 의학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많이 나와요. 뭐 당뇨병이나 뭐 크로이츠펠트 약호병 이런 것들도 우리 보험에서 또 담보하거든요. 담보 기준이랑 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제3보험과 의학은 약간 짝꿍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3보험. 둘이 약간 짝꿍이면서 둘 다 약간 암기가 조금 더 중요하고 약간 특히 제3보험은 그 특징을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주먹구구식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가지고 강의를 못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외우라니까요. 뭐 이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아이 그거 원래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만큼 전문가들도 설명 못하는 게 많아요. 나름 전문가인데 이거 왜 이렇게 풀어요? 원래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왜 얘는 이래요? 그건 그렇게 푸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논리가 잘 안 서요. 사실 약간 논리가 거의 있긴 한데 이게 논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은요. 뭐 이 중에서 가장 뭐랄까요? 어렵다고도 할 수 있고 한편으로는 가장 쉽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쉬워요. 왜 그러냐면 자동차 보험은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자동차 보험은 이제 책임론, 뭐 손해론 보통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약관. 약관에서 담보하는 사항을 갖고 과연 사고가 나면 A, B, C 약관에서 예를 들어 약관이 A, B, C가 있는데 특약까지 이 사고는 A에선 주고 B에서 안 주고 C에서 주고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책임론. 근데 A 약관에서는 갑과 을을 주고 C 약관에서는 갑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게 책임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공부 안 하고 처음 책 보면 너무너무 어려워 보여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약관을 잘 외워서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하면 예외가 없이 거의 탁탁 맞아 들어가는 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자동차 보험은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암기를 잘하고 내가 그 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면 어떤 응용 문제가 나와도 잘 풀 수 있어요. 또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 여러분 1차 공부할 때 판례 제가 많이 해드리는데 자동차 보험도 하거든요. 근데 자동차 보험 판례를 자동차 보험 약관을 기초로 다 설명하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럴 거예요. 요거는 최신 판례니까 2차 책임보험 공부할 때 좀 봐놓으세요.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 나올 확률 높아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손해로는 뭐냐면 이 자동차 보험에서 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대인배상에서는 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 주고 부상하면 부상 등급을 1등급에서 14등급까지 나눠가지고 뭐 주고 후유장애 등급 이런 거 있거든요. 요런 거 해서 얼마 주느냐
하는 거예요. 또 약관에 보면 우리 흔히 말하는 직접 손해, 처음 들어보신 분은 다 무슨 이상한 말이다, 그죠? 간접 손해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다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이 사고 때문에 써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뭐 소득이 그만큼 못 벌게 되었다, 병원에 가게 되었다, 장애가 생겨서 소득이 줄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 보험은 뭐 제대로 강의하시는 뭐 전문가만 잘 만난다면 이거 혼자 공부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예 비전공자면.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있는 거 다 그래요, 사실. 비전공자면 혼자 공부하기 힘들죠. 책만 보고. 그만큼 주먹구구식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만 보고 공부하기 쉬운 과목은 뭐냐면요, 논리적으로 이미 딱 정해진 것들. 재무관리 이런 거. 강사가 있으면 더 좋지만 재무관리는 논리적으로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걔는 혼자 공부해도 돼요. 좋은 책이 있으면. 그죠? 뭐 법학 같은 거. 법학도 잘 되어 있는 책은 그 공부하면 다 돼요. 근데 얘네들은 다 실무약관이잖아요. 실무약관을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얘는 사실은 좀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도움 없이도 혼자서 독학은 가능하겠죠.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어쨌든 그래요. 효율적으로 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자동차 보험 이렇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도 꽤 복잡하다. 외울 것도 많고. 근데 자동차 보험은 실제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동차 보험. 자, 이제 성과, 시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자동차 보험은요, 시간이 지나는데 성과가 안 늘어.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늘어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공부가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렇게 늘어서 이렇게 가요. 이게 자동차 보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늘어나는 요 성과 수준이 예를 들어 이게 커트라인이야. 그죠? 커트라인이면 커트라인 넘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좀 일찍 공부를 시작해 놓는 게 사실은 좋죠. 시간이 없으면. 그죠? 재산보험도 이거 그림 그림 해볼까요? 재산보험은 한 이래요. 우와, 많이 아는 것 같아. 그런데 막 이래. 계속 왔다 갔다. 왜냐면 주먹구구식이기 때문이에요. 주먹구구식이. 그런데 물론 얘도 어느 순간 가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게 커트라인이라면, 그죠? 이게 커트라인이라면 얘는 갈 때까지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지금 보면. 그죠? 이렇게. 시간이 더 걸려요. 게다가 얘는 공부하면서 내가 실력이 느는지 확신이 안 들어요. 재산보험 같은 경우. 근데 의학은 사실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의학도 처음엔 용어가 생소하니까 처음엔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의학은 시간을 갖게 되면 어느 정도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물론 상해 먼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책임근제 가봅시다. 책임근제 설명을 하자면 책임근제 같은 경우에는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근데 자동차 보험도 배상책임보험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배상책임보험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배상책임보험 보시면 여기가 자동차예요. 자동차 배책. 그럼 여기는요? 일반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배상책임보험이 원래 순수하게 들어간다고 저는 보지만 약간 빼놓은 이유는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배책 고유의 파트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 배책의 고유 파트가 있고 일반 배책에 속해 있어요. 그 중에 이 안에 근제도 있고, 그죠? 그 중에 이쪽에 뭐 영업 배책도 있고, 그 중에 이쪽에 뭐 얘를 흔히 말하는 제조물, 생산물 배책 이런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일반 배책 안에. 그럼 자동차 보험을 따로 빼는 이유는 그 자체가 하나의 좀 독특한 이론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시험 제도에서 근제보험을 따로 빼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근제보험은 여러분 흔히 말하는 그 산재보험 있죠? 산재보험의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산재법을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강사가 알고 강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재법을 가지고 기초로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 산재법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자동차 자배법, 얘는 산재법. 책임보험은 나머지 그 외의 배상책임보험 이렇게 돼요.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은
기존의 현재 우리나라의 교수들 중에서 책임보험과 근제보험을 연구하는 교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그야말로 실무적인 느낌만 여기에 있어요. 즉 뭐가 없어요? 이론적인 뒷받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간 뭐가 있냐면 논리성이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주먹구구식이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주먹구구식, 재산보험처럼 주먹구구식은 아니지만 약간 주먹구구식의 느낌이 있고, 또 아마 여러분 많은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면 강사마다 주장이 달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론이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A 방식도 되고 B 방식도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 난 A 방식으로 되던데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 난 B 방식이 되던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하급심 판결을 보통 이제 기초로 하는데, 하급심 판결들도요 A, B가 달라요.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잡기가 어려운 게 책임근제보험이 돼요. 그래서 책임근제보험은 그래프를 잡으면, 얘는 이건 좀 지우고, 책임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요. 공부할 때 시간 성과. 그럼 책임근제보험 좀 이렇게 올라가는 맛이 좀 있어요. 왜냐면 책임근제보험의 기초이론인 배상책임보험론은 기본적으로 이제 차근차근 이론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하면 쭉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막혀요. 이제 왜 막히냐면 공부하다 보니까 이상해, 얘는 왜 이렇고 쟤는 왜 이렇지, 비슷한 건데 하면서 논리성이 깨지는 애들이 막 보여요. 논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A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B 경우에는 이렇게 하자. 왜? 그냥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나름대로, 물론 제가 강의할 때는 저의 논리는 있죠. 그죠? 근데 저의 논리라는 것이지 이것이 뭐랄까 모두의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고 이게 논리를 어느 정도 잡죠. 그러면 이제 그때 비로소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올라간 그 수준이 절대 떨어지지 않고 가요. 그래서 이 책임근제보험도 좀 찬찬히 공부하면 좋아요. 찬찬히 공부하면. 다 그렇지만 찬찬히 공부하면 괜찮은 과목이에요. 자, 그러면 뭐 얘는 정해진 커트라인이 없어요. 그때그때 수험생의 수준에 따라 가는 건데, 자, 자동차 보험은 논리가 확실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적정 점수 확보에 좋다. 아주 얘는 뭐랄까요? 예를 들어 점수가 50점 확보는 얘는 가능해요. 무조건 항상 가능, 이런 식이에요. 얘는. 자, 의학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커트라인이 50점이라면 의학도 50점 확보하는 거는 일단 가능한 거예요. 제3보험은 여러분이 수험 기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수험 기간 동안에 제3보험을 완벽하게 하는 건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제3보험 같은 경우는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죠? 변동해요. 책임근제는요, 적정 시간 이상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면 얘는 기본적으로 돼요. 얘는 60점 이상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중에 고득점 과목을 쳐라 그러면 고득점 과목은 제 생각에 1번, 이게 고득점 과목이고, 그 다음에 고득점 과목은 자동차. 그죠? 그 다음에 고득점 과목은 제3보험. 그죠? 그 다음에 의학.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의학은 외울 거 많고 대부분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렇게 자동차 제3보험 왔다 갔다 하는데, 의외로 자동차가 고득점 과목이라니까요. 공부 시간이 충분하다면. 됐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수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공부하냐면, 우리가 몇 월에 여러분이 공부를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8월이라고 친다면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있을 때 일단 2개월 정도 세팅을 해야겠죠. 2개월 정도 세팅해서 뭐 한 달에 4과목을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나아요. 2개월이면 마지막 2개월이 있다 만약에 이렇게, 이게 시험 전 2개월이면 이거는 공부 방법이라는 게 의미 없죠. 시험 전 2개월에는 뭐 열심히 해야지 뭐. 그죠? 그 전이라면
뭐 예를 들어 제 생각이라면 책임보험을 좀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면 전체적인 책임보험의 어떤 틀을 아니까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반대로도 상관은 없다 이거예요. 같은 계열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순서 상관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재산보험을 먼저 좀 하고 그 다음에 의학을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이 순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고 과목을 한다면 책임, 재산보험을 같이 묶어서 한번 하고 2개월 동안. 근데 정말 시간이 안 된다. 1개월 동안 해야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자동차 의학 이렇게 해서 저는 한 4개월 정도 세팅해 놓고 막판 2개월에 가는, 근데 물론 이렇게 6개월 만에 합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6개월 만에 합격하기 힘들죠.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공부하면 대부분 전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1차의 계약법이랑 그 어법, 손사 이론 다 설명드렸고 2차에 우리 신체 손사 4과목을 설명드렸어요. 그 외에 이제 재물 손사 과목은 제가 뭐 설명 간단하게 드릴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항상 뭐랄까요? 업데이트를 하진 않아요. 제가 갖고 있는 상식이 좀 옛날 상식일 수 있으니까 괜히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재물손사는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재물손사는 그 재물손사 강사님한테 좀 이제 설명을 듣도록 하시고요. 신체손사는 이렇게 대략 공부하면 보통 제가 이쪽 수험계에 쭉 오래 있었으니까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1차랑 같이 함께 공부한다면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 4월이다. 3, 4월은 1차에 매진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공부해야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 말씀드리면 다 드린 것 같아요. 이제 수험 기간 재밌게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재밌게 공부하시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